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여야는 주말 사이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비판하며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에 민주당의 운명이 걸려 있다며 이탈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한편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측에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부실검증 논란 여파가 거셉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들 이상희 세명대 교수, 권주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헌정사상 첫 번째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죠. 여야 주말에도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대답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 그다음에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원 80조 그 사망에 의해서 이건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범죄 이미지 뒤집어 씌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아니면 말고식에 터무니없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법 사냥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며 검찰의 정치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자신만 살고 더불어민주당은 죽는 길을 선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역사는 누가 국민 앞에 비굴했는지 그리고 누가 불의의 눈을 감았는지를 똑똑히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손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지는 마십시오. 예, 입장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을 계속 피력했고요. 국민의힘은 대표 자신만 살고 민주당은 죽는다라며 이 상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결 진행이 될 텐데 두 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 이탈표가 좀 없을까요? 어떨까요?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의 대변인 논평을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압도적인 부결을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역설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탈표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민주당이 받는 내상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표단속에 철저히 해설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저도 예상컨대 이 상태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여기서 변수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탈표가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있을 수가 있겠고 국민의당 입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미 프레임 전쟁이 됐단 말이죠. 사법적 영역에 대한 판단보다도 이것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프레임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범죄에 대한 프레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적 제거를 하면 그 상대 쪽에서는 지방 토착 비리로 이렇게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 여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말 전부터 여론전을 펼칩니다만은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프레임 여론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상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 프레임 여론을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여론은 사실상 믿을 만한 가치가 안 됩니다. 이것이 일종의 진영 대결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 중간 지대가 상당수 침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두고 이것이 가결이 돼야 된다, 부결이 된다 이 말은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이렇습니다. 이걸 소위 말하자면 소프트 랜딩을 시켜야 되겠죠. 비행기 착륙의 하드 랜딩과 소프트 랜딩이 있다 그러면은 소프트 랜딩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가결이 되어버린다 그러면은 범죄적 논란과는 차치하더라도 가결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민주당이 상당히 심한 혼란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재명 대표를 대신할 수 있는 리더십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갔는데 여기에 일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검찰에 대한 증오심이 증폭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가결로 몰아갈 만한 그런 명분 자체가 굉장히 약해진다. 그래서 다만 이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종의 부결로 가더라도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취라든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가결을 하는 그런 방향, 소프트 랜딩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국민의당 입장으로서는 어느 쪽으로 가도 관계는 없다라는 것이죠. 민주당이 이처럼 도움이 될 적이 없었다라는 소위 표현하자면 꽃노래표를 갖고 있는 것이 국민의당 입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이 무엇보다 지금 압도적 부결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배경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단 압도적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사안이 지도체제와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지도 체제가 아주 강건할 때는 이견의 범위가 넓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당 대표와 직간 연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견은 지도 체제의 어떤 균열 내지 붕괴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검찰의 구속영장 하나에 민주당의 지도 체제가 무너진다는 것 자체를 동의하기 어려운 다수의 의원들이 이 사안에 있어서는 부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이고요. 그 이전에 이것을 부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사실 재판에서는 구속 재판도 있을 수 있고 불구속 재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92년도 정주영 대선 후보가 패배한 후에 재판을 받을 때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습니다. 최종 판결까지 불구속 상태였죠. 마찬가지로 이 사안도 혐의를 다투고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 역시 270회 이상 압수수색을 했던 것을 봤을 때 어렵다고 보며 구속해서 재판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이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한 내용들을 보면 네. 최근에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되는 그러니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구속영장의 영장의 명기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에 뭐 아시타비, 내로남불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이것은 흡사 어떤 정당의 논평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제대로 된 영장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안에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부결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압도적 부결을 외치고 있는 민주당인데 정의당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요. 정의당의 당론은 일단 가결입니다. 근데 일부 의원들 입장에서는 검찰을 어떻게 믿느냐라면서 이 당론에 다소 좀 반발하는 목소리가 좀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분위기는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정의당 내 이야기라서 제가 네.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예.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게 되면 당의 지지자분들과 혹은 아니면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께는 지지를 얻겠지만 크게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지지를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형사 절차 사이에 국회가 개입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막는 것처럼 이해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은 저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검찰을 상수로 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국회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죠. 예. 내용을 좀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가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47.9%로 부결해야 한다는 39.4%보다 많습니다. 네, 이 예. 부분이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프레임 여론조사입니다. 사법적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다 하지만 이 여론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침묵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예. 이것이 정치적인 아젠다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10%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로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10%가 구속 수사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민주당 쪽에서는 이 부분을 정치적인 이유로 체포 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요청하는 것보다도 소위 검찰이 이야기하는 공소장 내용 자체가 구체성이 없다 등등의 이유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죄의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느 정도 여기 구속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겠죠. 그렇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드러나겠습니다만은 공소장에 대한 부분들의 구체성을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이 사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 내투력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를 원칙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체포 동의안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으니까 구속을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구속 실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예.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야당에 대한 당 대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일반적으로 깨끗하다 그러면은 이거 뭐 구속을 되는 것도 아닌데 사법적 정의적 판단은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법원이 이 부분에 죄가 있다 그러면 구속 사유로 해서 구속을 영장을 청구를 용인하게 되는 것이고 봐서 판단을 해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기각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판사 앞에 가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정치적 재기는 물론이고 정치 지도자로서 상당히 그 위상 자체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왜 그걸 하지 않으려는지. 평상시에 레토릭이라 그러면은 모든 공중들, 즉 국민 앞에서 이재명 대표는 떳떳하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은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호언장담과 여기 체포 동의안에 부결로 가겠다는 민주당의 입장, 이것은 상당히 상치되는 이율배반적 효과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당내 여러 가지 역학적 구조, 그 다음에 헤게모니 구조 등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부결을 갈 수밖에 없겠지만 정치인 이재명이 제대로 쓰기 위해서라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도덕적 반로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또 괜찮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넥스트 리서치에서 지금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에 대한 질문 외에도 검찰에 기소가 되면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라는 질문도 했는데 59.2% 절반 이상의 여론이 사퇴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좀 야당 탄압이고 정치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이게 온전한 호소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지금 이 여론조사거든요. 사실 이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가 더 민주당에서는 아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여론조사는 어쨌건 영장에 대한 심사를 국회가 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해야 된다라고 일반적 국민의 당연한 상식에 근거한 어떤 여론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경우에는 기소가 되면 당대표가 사퇴하는 것이 좋다라는 여론이 매우 높은데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앵커가 이야기하신 대로 검찰이 나쁘다. 아주 좀 단순하게 말하면 검찰이 나쁘다는 어떤 주장에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분명 계시지만 예. 다수의 국민들은 거기에 동의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혐의에 대한 어떤 해명을 한 다음에 다시 대표질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셔서 이 부분이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기소라고 하는 건 법원의 판단을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유죄 판단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소할 수 있다는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민주당이 좀 엄격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저는 민주당에서 이제 전략을 좀 새롭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을 넘어서 검찰이 이미 정치적이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건가 고민할 수밖에 없겠고, 그러니까 이제 당헌 80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도부에서는 그 당헌 80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좀 선을 긋는 모양새이고 비명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오늘 이후에 이제 당내 갈등이랄까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친명계 정성호 의원의 발언도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뭐 일단은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본인은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뭐 신의 한 수 이야기 나왔잖아요. 뭐 공천권을 내려놔야 한다라던가 뭐 여러 가지 것들 사퇴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신의 한 수를 하는 것이 총선의 승리법이다.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본인의 선을 그었습니다마는 아예 그냥 얘기를 안 해도 될 법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명 대표님과 아주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정성호 의원이 이런 예. 이야기를 할 만큼 네. 사실은 검찰이 나쁘다라는 전략만으로 이 전국을 돌파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헌 80조에 대한 이야기도 사무총장께서 그것은 이제 이미 검찰의 정치적 탄압이기 때문에 네네.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헌에 명기된 것을 보면 지금 네. 이재명 대표께서 기소되게 된다고 하면 그 기소 사안이 네. 부패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 거기까지는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부패행위와 관련된 기소라 할지라도 당헌 80조의 3항에 보면 네.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무총장께서 직접 어떤 유권 해석을 내린 건데 그렇게 할 부분이 아니라 최소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 예. 그리고 그 논의를 하면서 사실 정치검찰을 상수로 해서 민주당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어떤 분위기나 기조를 실제로 좀 당 내에서 많이 좀 느끼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어쨌건 지금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예. 당과 분리하게 하려고 당대표께서도 계속 검찰에 출석하시고 네. 이런 노력을 해왔지만 이게 계속 붙어서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분리할 건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음. 그런데 이제 그것을 검찰이 영장 청구했으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이건 매우 수동적인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전국을 돌파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체포동의안은 압도적으로 부결하지만 네. 우리가 앞으로 이 같은 전국이 예상된다고 하면 네. 우리가 능동적으로 어떤 수를 두겠다는 이야기를 정성호 의원께서도 좀 둘러서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권 의원님의 말씀이 들으면 참 합리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 뭐 저렇게 생각하는 합리적 의견들이 상당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이것이 잘 됐다 못 됐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일종의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소신상실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프레임을 걸고 있는 것이 정적 제거다, 정치 탄압이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유를 하자 그러면은 1%가 돌을 던지고 9%가 여기에서 선전선동을 하고 나머지 90%가 침묵하는 형태의 조직적 침묵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그런 보는 겁니다. 분위기는 왜 지금 형성돼 있다고 보세요? 이것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총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총선에 대한 부분들은 정당이라는 것이 다양한 계파가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민주당 내에는 전통적인 계파 의식이 굉장히 사라져 버렸죠. 지금 정치 탄압이라고 프레임을 몰고 갔기 때문에 예. 여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조직적 침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에 굉장히 유의미한 상황 하나가 있는데요. 먼저 하면 첫 번째는 1월 말에 소위 친명계의 모임인 철험회가 네. 의원들이 10여 명 정도 모여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 회의에서 언론에 나온 얘기를 간접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그게 많은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총선을 대비한 새 판을 짜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갔다 그래요. 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총선에 있어서 당내 헤게몬을 염두에 둔 그런 어떤 얘기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네. 비명계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치고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총선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권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향후 검찰에 대한 이 부분이 부결 된다 하더라도 네. 범죄적 혐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고 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자유스러울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대표 간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총선 전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걸 냉정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게 될 텐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그 농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당시에 뭐 동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떤 추가적인 증거를 냈다. 그리고 그것들이 좀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을 해서 부결 사태를 일으킨 거 아니냐라는 입장도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 이번에도 관련해서 어떤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한다거나 더 많은 발언을 함으로써 어떤 파장을 일으키거나 할 만한 가능성도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상징성이 무척 다릅니다. 노웅래 의원과 예. 이재명 대표는 소위 말해서 이 급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재명 대표는 야당을 이끌어가는 리더입니다. 국정 중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예. 그런 이재명 대표의 범죄적 혐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 토착 비리, 그동안 10수년부터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다, 구속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체포 동의안을 던져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법부 수장의 한동훈 장관이 오늘 체포 동의안에 대한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소장에 나온 얘기 말고도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다, 충분히 있다.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왜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뭐 피사시 공표라고 등등을 이야기해서 과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야당 대표를 구속 체포를 해야 되는 동의안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서는 이거 납득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피사실에 대한 공표라고 억울하면 호소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예.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 봐야 되겠죠. 그런 자세한 설명 없이는 야당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노웅래 의원의 당시의 설명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예. 보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당연한 임무이고 또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그간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여러 번 다뤄졌는데 네. 그때 법무부 장관들이 했던 정도의 설명,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문서로 가름하고 이러저러한 피의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과연 직무유기였는가, 부적절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네. 아주 자세히 하는 것이 내가 세금을 받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다면 과거의 법무부 장관은 세금을 받고도 일을 안 한 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정치 논평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검찰의 역할이 되면서 사실은 법리와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가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미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에 의해서 언론에 많은 내용들이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나올까 하는 저는 의문은 있고요. 어쨌건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신상 발언을 하시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저는 검찰의 부당성을 짚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성남 FC나 대장동 사안은 예.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것도 다 혐의로 있는 상태고 그 외의 것들은 적극적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큽니다. 근데 이것을 검찰이 기소한다고 하면 그것이 되게 충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짚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검찰이 정말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검찰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며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런 상황을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3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3월 1일 국경일 3.1절의 임시국회가 민주당 단독 소집 요구로 개원을 하게 되고요. 국민의힘에 비판도 있는 상황. 양당 어떤 내용을 주고받고 있는지 듣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폭주 민주당입니다. 1분 1초도 빈틈없는 철통 방탄입니다. 헌정사 초유의 일입니다. 입으로는 민생을 얘기하지만 머릿속엔 온통 방탄과 정쟁만 가득합니다. 정신이 맑을 수 없고 합리적 이성은 기대 난망입니다. 3.1절 방탄 국회 개원 교과서에나 올라갈 일입니다. 제발 이성을 찾기 바랍니다. 예, 2월 임시국회가 끝남과 바로 이제 3월 1일 이렇게 임시국회가 진행이 되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 바로 들어봤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떤 반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회법상 내용을 보면 네. 여야의 합의가 없으면 3월 1일 날 집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아주 의도적인 것이었다라고 저는 보기보다는 그 합의가 불발되면서 3월 1일 날 집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근데 좀 의아한 부분은 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 1일 날 재헌국회 이후로는 아마 저는 없었던 걸로 예,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여당에서 계속 방탄이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수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가 불가능합니까? 기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판 절차도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의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방탄인가 이런 질문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국회를 계속 이 방탄 프레임으로 묶어가지고 여야의 좀 논의가 돼야 될 어떤 법안들 논의를 미루는 이런 모습은 여당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만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네. 좀 보셨습니까?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전략적 조치라 봐야 되겠죠. 일종의 방탄 국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기념일의 3.1절에 지금 국회를 소집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통상적이지 않고 일상적이지 않다라는 점에서 더군다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설왕설래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방탄 국회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전략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 이 사건 자체를 일종의 정치적 사건으로 계속해서 견인해 가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적 조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런 것을 국회 내에서 계속해서 논쟁을 시키고 정쟁을 유발시켜야만이 이재명 대표가 판사 앞에 가서
또는 법 앞에 가서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이 사건은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가 범죄적 혐의자로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심에 작동하는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이 끝까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속이 될 요건이 있다 아니면 구속이 될 요건이 없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법 앞에 즉 판사 앞에 가서 실질 영장 심사를 청구받든 또는 구속이 되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치적인 사건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견인해갈 가치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방탄 국회가 이재명 체포 동의안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네. 이 사건의 프레임 자체를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총선 전략에도 유리하다는 민주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그런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저희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요.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사의를 주말 사이에 표명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이 좀 불거지면서였는데 뭐 즉각적으로 이제 대통령실도 임명을 취소했고요. 또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주말 사이에 일어난 이 어떤 과정들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되게 좀 참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더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검증 실패가 아니라 그냥 인사 실패 그 자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건데요. 정순신 씨의 아들 이 학교폭력 가해자였고 그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정순신 씨가 사실은 비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정말로 한동훈 법무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냐면 예. 2018년 말에 KBS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검찰의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예. 학교폭력을 했고 거기에 대한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검찰 고위 관계자가 이것을 뭔가 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근데 이 정도 보도가 되면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뭐 인권관리관이 이제 정순신 씨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을 저는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려 이 사안은 어떤 검증 과정에 어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가 검증되지 않았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알고도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것을 추천했던 사람들의 문제고 저는 그 추천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검증 실패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네. 인사 실패 그 자체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더는 이 사안은 자녀의 문제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자녀가 학교 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임명이 취소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학교 폭력을 저질렀지만 그것을 비호하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저는 되게 웃긴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출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자기가 발벗고 나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를 키워서 학교에 보냈는데 검찰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학교 폭력을 당해도 그것을 제대로 피해 구제받지도 못하고 가해자에게 불이익도 주지 못하는 사회라고 하면 누가 자식을 낳고 싶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잘 푸는 게 훨씬 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앞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풀겠다고 하지만 뒤로는 학교폭력 가해자를 고위 인사로 추천하는 것을 방기했던 것. 이런 것이 매우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인사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겠다, 뭐 곧 학교 폭력 대책도 발표하겠다라고 이례적으로 여러 가지 좀 대안들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관련자 문책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울고 싶을 때 뺨을 맞은 격이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거론하고 더군다나 뭐 지적했다시피 여기에 관련된 드라마도 굉장히 뭐 시청률이 높은 그런 상황에서 여론에 어필하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소재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뭐 첫 번째적으로 인사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 이슈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 평가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슈 자체가 발생된 사안 자체가 이 인사에 대한 부실 검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는 뭐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의원 면직이 아니라 발령 취소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즉각적으로 불거지자마자 대통령실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발령 취소를 한 것이죠. 문제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어떤 그 억체가 없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으면서 측근을 고위직에 앉히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된 것이죠. 왜냐 그러면은 그런 의도였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라도 밀고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관철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 상황 자체가 발생되고 하루 만에 이 부분이 진화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나왔다는 점, 발령 취소가 됐다는 점, 이 부분은 이슈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지적하시다시피 정순신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뭐 알 수 있는 사이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감지하지 않았을까라고 되는데 대통령의 자리는요 그렇게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쓸 만한 그런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가 어느 정도의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적인 의사가 개입했다. 이래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왜냐 그러면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2008년도 MB 정부 출범에서도 인사를 담당했고 네. 이번에서도 인수에서 인사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정보와 검증과 추천 이 세 단계를 네네.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이 세 단계에 대해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주체가 어디서 이 부분을 했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경찰에서 경찰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했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하자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법무부라든가 대통령실에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약간은 좀 적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경찰청장이 이제 추천을 해서 행안부 장관이랑 그렇죠. 국무총리- 추천해서 추천 이 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서 예. 이제 법무부 장관한테 행안부 장관한테 올리고 예. 행안부 장관이 뭐 대통령 총리를 제안을 받아서 거쳐서 이제 대통령실에 임명하게 그렇게 임명되는 됐죠. 그런 과정입니다. 왜냐 예. 그러면은 경찰 내에서는 다소의 이 부분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예. 실질적으로 경찰의 양대 축으로서 경찰청장과 함께 양대 축으로서 수사를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인이 오는 것에 대해서 과연 탐탁하게 생각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청와대도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법무부도 알 수 있겠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경찰에서도 이 부분에 추천할 때 정순신 변호사의 문제점을 알 수도 있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했고 이 부분을 전격적으로 대통령실이 판단하고 바로 발령 취소를 한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뭔가 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좀 의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고 만약에 경찰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천 검증을 했다 그러면은 정순신 변호사의 이러한 어떤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대통령에게 이런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추천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을 관철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밀어붙였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경찰 쪽에서 이 추천위원회에서 너무 좀 이걸 순진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니냐 또는 나이브하게 본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 네. 그러면은 보도는 나왔습니다만은 네. 인사 시스템을 통한 검증은 가능한 그러니까 접근이 가능한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예. 정부에 접근하는 부처에 18개 부처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보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이 정도 하려고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4차 수준의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론 보도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언론은 어떤 이 데이터 부분에서는 나타나는 법적에 대한 저해 부분, 법적에 대한 위법 부분 이런 부분에 국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제 문제는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예. 그것이 꼭 4차 수준까지 이걸 다 올려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은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이게 드립니다.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지 양식을 보면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 원 피고 등으로 된 민사 행정 소송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정순신 변호사는 본인이 없다라고 답을 했다고 봐야 할까요? 그 약 300개 항의 질문지인데요. 이것이 이제 MB 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인사를 예. 할 때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적 책무를 본인에게 부담을 시켜야 되겠다는 예. 부분이죠. 적어도 장 차원이 되고 고위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비록 타인에 의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는 도덕적 책무가 무겁게 가자라는 그런 발로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좀 더 강화된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만은 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굉장히 양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기술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이 본인에 대한 아들과 된 이 법적 예. 소송까지 같은 이 큰 문제를 본인이 네. 자수서에 기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본인에 대한 아니오라고 적었다고 네. 보도가 되고 있죠. 그렇죠. 예. 이 본인에 대한 부분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 도덕적 책무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인사정보관리단을 대통령 산하나 인사혁신처로 이동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도 이제 이번 주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또 나중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고요. 이야기도 좀 짧게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김계연 의원이 계속해서 이제 좀 선두를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뭐 50%를 넘는 과반을 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어떤 추세로만 본다면 이제 결선을 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추측도 가능하게 되고요.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강하게 이제 좀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의 어떤 이러한 지지율이라든가 움직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이것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뭐 큰 영향은 없으리라 봅니다. 이 부분이 논쟁도 시끄럽고 이슈가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지지율에 큰 변동이 없을 거라 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원 100%에 대한 대표 경선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당원들에 대한 윤 정부의 성공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당대표에 대한 충성도 뭐 이런 것들이 일반 여론조사에 비해서 그 경고성이 단단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 일반 여론에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상당히 여기에 트라우마도 많이 있고 여기 연습된 그런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투표 당대표 경선은 일반 여론이 제외되기 때문에 순수한 어떤 조직적 선거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한 불법 사실이 아닌 다음에는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부분이 크게 표심에 작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다음 두 예. 번째는 네. 이게 실질적으로 일종의 외도덕 현상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뭐냐 그러면은 당대표 경선 자체가 당원 100%로 당국까지 바꾸면서 하는 이유 자체가 소위 당정의 일체감을 더욱더 확산시켜서 이것을 경고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지고 위한 일종의 네. 초석 마련이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후보 간의 과당 경쟁으로 말미암아 소위 민주당으로부터 공격할 비밀을 제공하게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 기간 민주당에서 아마 놓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총선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김기현 후보 측에서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예. 이 부분은 명확하고 투명하게 어느 정도 끊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김기현 후보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 보여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단 말이죠. 양강 구도인 듯 하다가 일대 다 구도인 상황도 되고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에 김기현 후보가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은 현재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좀 돌이켜보니까 당원 100% 룰이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패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김기현 후보가 당선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시겠죠. 김기현 후보에게. 근데 어쨌건 당이라고 하는 건 당원들의 결사체이면서도 동시에 공직선거에 도전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민심과의 괴리를 좁히면 좁힐수록 유리한 것이죠. 근데 이번 전당대회는 그것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전당대회가 돼버렸어요. 지금 어쨌건 이게 이제 당직 후보들의 경쟁에서는 당원 외의 민심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도되지 않고 있지만 조사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김기현 후보는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아마 김기현 후보가 되게 되면 사실 그 이후에 국민의힘은 민심과 매우 괴리된 정당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위험성을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후보께서 되게 당당하게 수사에 의뢰하겠다라고 말했지만 네. 저는 잘 해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KTX 노선이 왜 변경됐는지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일단은 납득 가능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김기현 후보에게 그 땅을 팔았던 분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팔았다라고 보도되었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그 땅을 팔았던 사람이 그 땅을 산 지 한 10여일 만에 되팔았다는 거죠.
근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이 그 땅을 10여일 전에 그것을 살 이유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 땅을 팔았던 김기현 후보에게 팔았던 그분이 또 김기현 후보에게 땅을 팔았던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되려 이제 의심을 계속 낳고 있는 상태고, 이게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가 된다는 건 바꿔 말하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의 권력을 가지고 사익을 취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인데, 저는 김기현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는 게 정말로 국민의힘에게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저희가 아까 전에 화면 보여드린 거에서 지지 후보 없음, 모름, 무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한 퍼센테이지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저 회색 부분들인데 15.2%가 지지 후보 없다, 그리고 모른다, 무응답이가 10.5%인데 이 대상이 국민의힘 지지층이거든요.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없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철저한 조직적 선거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방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충성도에 대한 문제가 거론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당원 100%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당원 100%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 상당한 설명이 좀 필요할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당장 이게 당면한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 선거에 대한 향후 향방을 가름하는 데 있어서 저런 여론조사는 조직적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점차적으로 저는 해명이 될 거라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투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전적 용어를 보더라도 사전에 차익이 발생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고 사놓는 그런 투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25년 전에 그런 땅이, 그래도 보존 녹지지역, 녹지 보존 관리지역 아니겠습니까? 보존 관리지역에 샀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투기에 대한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예상해서 샀다. 이게 네. 일반적으로 좀 예상하기 힘든 것이고요. 그리고 보존 관리지역은요, 땅을 풀기가 힘듭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업행위, 상업행위는 굉장히 제한돼 있고요. 이 땅을 풀려고 그러면은 김기현 후보가 당시에 울산시장의 고문 변호사였고 또 나중에 향후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산 땅을 쉽게 특혜 의혹이 펼쳐질 수 있는데 그걸 풀어줄 수 있다, 용도 변경을 해준다,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다, 위험한 일이다라고 예. 보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김기현 후보는 지금 굉장히 손해를 봤습니다. 저 땅은 이제 값어치가 없어졌어요. 35,000평인데 네. 적시 평당 얼마가 되든 간에 네. 만약 용도 변경이 돼야 저기에 대한 상업적 가치가 올라갈 텐데 네. 지금 저 땅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리고 이 김기현 후보가 땅 주인인데 그게 용도가 풀리겠습니까? 예. 논란이 안 됐다면 용도 변경이 됐을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휘 세명대 교수,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